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구의 물의 순환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름의 형성을 좀 살펴본 후에 강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을 토대로 이제 전지구적 물의 균형과 우리가 지구가 온난화됨에 따라서 국지적인 강수가 정말 늘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알아봤었죠. 구름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그 주요 과정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대류였습니다. 지면이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뜨겁게 가열되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승기류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상승기류가 생기고 마침 그 상승기류를 따라서 수증기가 존재했다면 그 수증기들이 이제 상승이 되면은 온도가 냉각됨에 따라서 이제 응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다음 그림과 같은 이런 저군, 혹은 비를 동반하는 저군을 이제 정란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저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로 솟아서 형성되는 구름들이 이제 저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층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층운이라는 것은 이제 위로 솟은 게 아니고 이제 옆으로, 네, 옆으로 이제 생성되는 구름, 옆으로 생성되는 파란색으로 다시 그려볼까요? 네, 옆으로 이렇게 넓게 형성되는 구름을 우리가 이제 층운이라고 하고요. 이제 1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위로 연직으로 이렇게 솟아오르는 구름들을 이제 적운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적운이 이제 비를 동반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난자라는 말을 이제 끼워 넣어서 정난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번과 같은 구름은 우리가 위로 솟은 구름을 이제 적운이라고 하고요. 근데 열이 가열돼서 지표가 이제 가열돼서 그 뜨거운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서 생기는 구름이고,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산이 존재해요. 산이 존재했을 때 그 산 옆에서 이제 산 쪽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이런 흐름이 존재했다고 하면 이 흐름이 산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산을 타고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 올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들어 올려지면 마찬가지로 또한 공기가 이제 상승하니까 공기가 상승되면서 다시 또 응결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 수증기가 얼어서 또 구름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름이 형성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현상은 이 상승기류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1번에도 지금 상승기류가 있고 2번도 산에 따라서 지금 상승기류가 존재해요. 3번도 이거 지금 저기압의 중심인데요. 이제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바람이 안으로 이제 모여들죠. 예, 모여들면 이 안으로 모여든 이제 바람이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그쵸? 바람이 지금 쌓여 있는 거예요. 공기 덩어리가 이제 쌓여 있으니까 그게 어디론가 가야 되니까 이제 위로 지면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위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압의 중심에서도 위와 같이 상승 기류가 존재해서 구름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선면을 따라서 또한 구름이 형성될 수 있게 되는데, 네, 전선면 서로 다른 두 공기,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공기 덩어리가 이제 만나면 다음과 같이 전선면이 생기게 돼요. 네, 전선면이 생기고 그 전선면을 따라서 이제 서로 다른 두 공기가 있는 거예요.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그럼 얘네 두 공기가 큰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네들 이제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섞이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가진 따뜻한 성질의 큰 공기, 차가운 성질의 큰 공기를 이제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하니까 걔네 사이를 따라서 이런 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면을 타고 또 이제 바람이 강제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다음과 같이 구름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장은 우리가 앞서 본 그 네 가지 구름이 형성되는 주요 과정, 대류, 그리고 지형 혹은 산악에 따른 상승, 그리고 저기압 중심에서의 공기의 수렴, 그리고 전선에 따른 상승에 따라서 어떻게 이런 구름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죠. 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먼저 이제 우리가 대류를 통해서 이제 지표가 가열이 되면 여기 상승 기류가 존재를 하게 돼서 구름이 형성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뜨거운 지표에 이제 접한 공기가 이제 지표가 이제 태양 복사를 받아서 뜨겁게 돼요. 그럼 이 지표에 인접한 공기가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주위 공기보다 여기는 약간 살짝 상대적으로 차갑고 이 지면만 엄청나게 지금 가열이 많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지면 근처에 있는 공기가 주변에 있는 공기보다 온도가 더 높으니까 이제 상승이 되겠죠. 이 상승된 이 뜨거운 공기를 지금 열기포라고 한 거예요. 이 열기포가 이제 상승이 되면 팽창되고 이제 냉각이 돼요. 네, 상승하면 공기 덩어리가 팽창되고 그리고 또 냉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도 이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대륙권에서는 1km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이제 6.5도씩 감소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공기를 보면 이제 대륙권까지는 이 높이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있을 때 이렇게 계속 하강을 하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역전층이 존재하지 않는 한 고도가 상승되면 온도도 감소하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중간권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서 온도가 이제 높아지기는 하지만 여기 이 대륙권 계면까지는 우리가 고도가 상승함에 따라 온도가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되죠. 그게 평균적으로 이제 1km당 이제 6.5도씩 감소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열 기포가 상승을 하면 온도가 감소하니까 이제 냉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냉각이 되고 그리고 이 열 기포는 더 크게 이렇게 팽창을 해요. 더 크게 팽창을 해요. 왜냐하면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공기가 더 희박해지죠. 네,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여기서 이 열기포를 이렇게 눌렀던 힘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열기포를 누르는 힘이 조금 더 작아져요. 네, 만약에 처음에 누르는 힘이 뭐 이만큼 엄청 셌다면 위로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얘를 누르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죠. 주변에서 얘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이 열기포는 상승하면서 팽창하고 그리고 또 냉각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우리가 이 포화 수증기 압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증기 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온도가 됐을 때 이 포화 수증기 압의 곡선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됐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수증기 양이 요만큼 있고 지금 온도가 지금 요만큼 있을 때 우리 온도를 낮추면 어때요? 낮추면 이 포화 수증기 압에 이제 다다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수증기가 포화가 되는 거예요. 원래 요점에 있을 때는 우리가 수증기를 요만큼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포화 상태에 도다르지만 꼭 수증기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증기 양은 그대로 둔 채 온도만 낮췄어요. 즉, 이 상황과 같은 거죠. 수증기 양은 변함이 없지만 상승이 되면서 냉각이 되어서 온도가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수증기가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가 없고 포화됐으니까 이제 응결이 돼갖고 얘가 이제 액체의 구름으로 이런 액체의 구름의 형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온도가 훨씬 온도가 낮다면 얘는 이제 디파지션, 침적이 돼서 이런 얼음으로 구성된 어떤 구름을 또한 이제 형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제 포화점에 이제 도달을 하면서 위로 뽀글뽀글하게 솟은 그런 저군을 형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이 구름이 형성되는 이 고도를 이제 컨덴세이션 레벨, 응결 고도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옆에 있는 이런 그래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좀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대기 환경의 이해 나눈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기상학과에서 이제 개설되는 그런 구름과 관련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단 이 대류로 인해서 이런 저군들이 이제 형성이 될 수 있고 그 이유는 이런 열기포가 상승하면서 팽창 그리고 주요하게 이제 냉각이 되면서 포화점에 도달을 해서 수증기가 응결을 하여서 구름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다음 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그 다음 이제 지형과 구름, 그러니까 지형이 있으면 혹은 이런 산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이 공기덩어리가 올려지는 거죠. 그렇죠? 산을 뚫고 지형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이 존재하는 지형을 따라서 상승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던 공기가 이런 산이나 아니면 커다란 지형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강제적으로 이제 상승이 되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상승이 되고 풍하측, 여기 풍하측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 여기 이 하측, 여기 반대편 여기 하측에 도달한 공기가 풍상측 지표의 공기보다 더 따뜻해져요. 여기 보시면 초기 온도가 30도였죠. 처음 이 올려지기 전에 온도가 30도였는데 이 산을 넘고 나서 보니까 온도가 40도가 됐어요. 네. 그 풍하측에 도달한 공기가 풍상측의 지표 공기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그 이유를 보면 이 풍상측, 여기가 지금 풍상측이에요. 바람이 올라가는 풍상측, 여기가 지금 풍하측입니다. 그래서 풍상측의 은결 과정 중 잡열이 현열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좀 같이 알아보면 이 그림에서 약간 좀 다른 말이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랑 다른 게 우리가 대륙권에서 일반적으로 1km 올라가면 평균적으로 온도가 6.5도씩 하강을 한다라고 배웠는데 여기 보면 뭔가 다른 건조 단열 감률이라는 말이 있고 이제 습윤 단열 감률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건조 단열 감률은 1km당 이제 10도씨가 낮아진다라고 돼 있고 습윤 단열 감률은 1km 상승할 때마다 5도씨 정도 낮아진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말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초기 지금 바람이 수평적으로 불어오고 산을 만나서 강제적으로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얘는 아직 구름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1km 들어 올려지면은 그때는 이제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요. 왜냐면 아직 구름이 형성되기 전이니까 그때 이제 건조 단열 감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면에서 지금 1km 상승되면 30도였던 온도가 20도 정도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배웠던 1km 상승할 때마다 6.5도씩 낮아진다는 건 지금 잠시 잊어두시고 지금은 그냥 건조할 때, 즉 구름이 없어질 때는 1km다 이제 10도 감소한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 말을 따라서 한번 가보죠. 네, 10도. 그리고 이제 구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지금 응결점이 되는 거죠. 컨덴세이션 레벨이 되는 거예요. 수증기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포화 상태에 다달라서 지금 응결이 돼서 구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형성이 되고 그로부터 다시 1km 상승시켜 보죠. 네, 산을 따라서 상승이 됐어요. 그때는 1km 상승했을 때 원래 건조 단열 감류를 따르면 10도가 감소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은 5도만 감소했어요. 20도에서 15도, 즉 5도만 감소가 됐죠. 왜 건조 단열 감류를 따를 때는 즉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을 때는 1km 상승될 때 10도씨가 떨어지고 구름이 형성될 때는 1km 상승될 때 5도 더 적은 수치로 온도가 떨어질까요?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듯이 이제 잡열이 방출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증기에서 지금 여기가 지금 수증기였죠. 수증기에서 지금 액체는 지금 구름방울이 됐어요. 즉 수증기에서 이제 액체로 갈 때 주위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지금 내부 에너지가 얘가 더 크고 내부 에너지가 얘가 더 작아요. 여기서 물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여기 있는 물 분자들은 그거보다 이제 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부 에너지가 지금 줄어든 거니까 그 남은 에너지가 주위로 방출이 되죠. 그래서 주변 온도는 어떻게 되냐면 상승돼요. 언제? 수증기가 액체로 변환될 때. 그래서 주변 온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10도, 1km 상승할 때 10kg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수증기가 액체로 전환되면서 잡열을 방출을 해주기 때문에 구름이 생성되면서 잡열을 방출을 해주기 때문에 온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20도에서 10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구름이 형성된 이후에는 이 잡열 방출로 인해서
이제 조금 주변이 따뜻해지니까 따뜻해지는 걸 감안해서 이제 20도에서 이제 15도로만 이제 조금 감률이 이제 좀 감소하게 되는 거죠. 네, 잡열의 방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다음 계속 구름이 형성되고 이제 또 1km 쳐 올려졌을 때도 지금 15도에서 이제 10도로 그 감률이 좀 낮아졌죠. 그래서 이럴 때 감률을 이제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합니다. 네, 수분 단열 감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10도가 됐어요. 정상에서, 산의 정상에서 10도가 되고 이제 수증기에서 이제 구름이 형성되고 구름이 이제 비로 성장해서 비를 다 뿌려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습한 공기가 없어요. 여기서 이미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다시 건조한 공기가, 즉 수증기를 머금지 않은 공기가 이제 밑으로 하강해요. 산을 따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서 1km 내려왔어요. 1km 내려오면은 온도가 이번에는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이 건조 단열 감률을 따라서 1km 내려갈 때 10도씨가 상승된 거예요. 다시 또 1km 내려가면 건조 단열을 따르기 때문에 30도가 되고 다시 또 1km 내려가면 40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같은 높이에서 30도로 출발했던 이 공기덩어리가 비를 다 뿌리고 내려왔더니 40도로 이제 온도가 높아진 거예요. 즉 사막, 예. 비그늘이라는 건 이제 비가 없다는 거예요. 비가 없는 사막, 예. 강수량이 현저하게 적은 풍하측의 이 건조한 지역을 비그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형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공기가 상승되면서 이제 비를 뿌리고 건조한 공기가 다시 풍하측에 내려오면 그 산에 최종적으로 산 풍하측에 도달했을 때에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건조한 공기를 가지고 다다르게 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지형이 어떻게 구름을 만들고 그 지형과 관련해서 이 공기덩어리의 온도 그리고 이제 습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세 번째 구름이 형성되는 거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저기압 중심에서 공기들이 이렇게 모여들면서 상승이 돼서 구름이 형성될 수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선면을 따라서 서로 다른 성질의 두 공기가 만나서 생기는 것이 전선면 그리고 그 전선면이 이 땅이랑 만나서 생기는 것을 이제 전선이라고 하거든요. 앞에 그림을 잠깐만 돌아가 보시면 이게 지금 전선면이고 이 전선면이 이 지표랑 만나서 생기는 이 선들을 이제 전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선면을 따라서도 이제 강제적으로 공기가 올려져서 상승이 돼서 또 구름이 형성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구름의 형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강수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네, 우리가 앞서 구름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구름 방울은 우리가 이제 지면에 떨어지는 그런 빗방울이랑 비교를 했을 때 그 크기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 크기를 이 구름방울의 경우 약 0.02mm, 즉 이제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고치면 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를 평균적으로 이제 구름방울의 직경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구름방울의 직경은 이거보다 훨씬 좀 커요. 한 100배 정도 커서 약 한 2mm 정도 되는, 즉 20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들을 이제 빗방울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고 있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 응결을 통해서 이제 수증기가 구름, 액체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응결에 의해서 이제 구름이 형성이 되지만 이 응결로 계속해서 구름방울이 크기가 커져서 강수와 같이 이제 2mm까지 그 크기가 커지기라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피로 따지면 구름방울이 이제 부피가 약 100만 배 정도나 커져야지 우리가 강수 입자가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응결이라는 현상, 즉 수증기가 이제 구름이 되는 이 응결 현상만으로는 구름이 처음 생기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이제 큰 빗방울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은결 말고 우리가 빗방울처럼 큰 이런 커다란 이런 입자가 생기는 빗방울처럼 커다란 입자가 생기는 것을 은결 말고 그럼 어떤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뒤에서 살펴볼 이제 충돌 병합 과정과 이제 베르예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빗방울로 성장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통상적인 이런 인간의 머리카락을 보시면 여기 이 직경이 한 요 정도 돼요. 네. 직경이 요 정도 되고 이제 구름방울이 일반적으로 요 정도 0.02m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구름방울들 한 50마이크론 정도 되는 애들은 요 정도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와 비가 내리네 하고 이제 빗방울이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빗방울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한 2mm 정도의 직경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그 머리카락 직경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이제 단번에 알 수 있죠. 하지만 이 구름방울은 우리 머리카락의 직경보다 이제 훨씬 작은 그런 0.02mm 정도의 크기를 가지게 돼요. 그럼 0.02mm의 크기를 가지는 이 구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직경 2mm를 가질 정도로 이제 커질 수 있느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 충돌 병합 과정 그리고 다음 장에 3장 뒤에 넘겨보시면은 여기 베르예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좀 과장해서 구름방울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구름방울이 있고 조금 이렇게 작은 구름방울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어떤 이제 일정한 크기를 가지니까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어떤 속도를 이제 가지게 돼요. 네. 그 속도를 가지는데 이 속도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공기의 저항력, 그리고 이제 부력, 그리고 이 중력, 이 빗방울에 대한 이제 중력이 평형을 이룰 때 도달하는 일정한 속도를 우리가 종속도라고 하는데 그 종속도를 가지고 얘네 큰 구름방울, 작은 구름방울들이 이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 큰 구름방울들은 여러분이 딱 쉽게 생각하실 수 있듯이 이 큰 구름방울이 좀 더 빠른 속도로, 종속도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얘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여기 오고 얘는 천천히 떨어지니까 지금 한 여기 오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두 개가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 다음에 합쳐질 거예요. 병합될 거예요. 즉 상대적으로 큰 물방울이 작은 물방울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낙하를 하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병합돼서 좀 더 큰 크기에 좀 더 이제 병합되면 좀 더 큰 크기의 이런 물방울로 성장이 되고 또 얘는 다른 크기의 이제 구름방울과 부딪혀서 커지고 그러면서 빗방울처럼 큰 물방울을 우리가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스몰 드랍, 티피컬 드랍, 라지 드랍 보면은 크기가 점점 커질수록 이 fall velocity가 커지고 그러면 크기가 다른 애들이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니까 서로 충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쳐져서 좀 더 큰 구름방울 그리고 좀 더 큰 빗방울까지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 큰 구름이 떨어지면서 이 주변에 이런 작은 드롭과 이제 충돌, 병합해서 조금 더 이제 큰 구름방울 그리고 마침내 큰 강수 입자로서 이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죠. 다음 장 빙장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빙장 과정은 이제 얼음방울이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수증기가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되면 이제 온도가 상대적으로 좀 따뜻하면 구름방울로 응결을 하죠. 그리고 이 수증기가 있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과포화됐는데 온도가 엄청나게 낮았어요. 온도가 엄청나게 한 마이너스 40도보다 이제 낮으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침적 과정을 통해 이런 얼음 알갱이가 생성이 돼요. 근데 앞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수증기의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이제 형성이 되는 이런 응결 과정, 수증기가 액체가 되는 이런 응결, 혹은 이제 수증기가 이런 빙정이 되는 침적 과정들로서 우리가 이런 구름방울이 커져서 강수가 되고
이런 얼음 알갱이가 커져서 이제 눈처럼 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잘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이 작은 빙정에서 큰 눈송이까지 성장될 수 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과냉각 수정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과냉각 수정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영하에서 존재하는 물방울들을 우리가 과냉각 수정이라고 해요. 우리가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그죠? 이 위에 지금 고도에서는 0도씨보다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이 0도씨 온도보다 낮아지면 액체 구름 물방울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0도씨부터 영하 40도 이 사이에 여기 이 고도에서는요, 얼음 알갱이, 그 고체형의 얼음 알갱이와 액체형의 이런 구름 방울, 물방울들이, 액체 방울들이 이제 서로 공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하에서, 즉, 0도에서 영하 40도인 이러한 영하에서 존재하는 물방울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과냉각 수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0도에서 이제 마이너스 40도 사이에는 우리가 이 과냉각 수적이랑 그 다음에 이제 얼음, 고체형의 얼음이 함께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온도가 40도, 마이너스 40도보다 낮아지면 그때는 더 이상 과냉각 수적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40도보다 낮은 여기 이 위의 고도에서는 더 이상 과냉각 수적은 없고요. 오로지 이제 고체형 이 얼음 알갱이만 존재를 하게 돼요. 하지만 0도에서 마이너스 40도에서는 얼음과 함께 과냉각 수적, 과냉각된 이런 물방울이 함께 존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우리가 이 그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이제 기억이 나시나요? 이 그림이 뭐냐면 영하의 온도에서 물 표면의 수증기압이 얼음 표면의 수증기압보다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림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화 수증기압 할 때 살펴봤던 그림인데요. 그래서 액체의 물 표면 위의 수증기압이, 포화 수증기압이 고체형의 얼음 표면 위의 수증기보다 더 높아요. 즉 보라색이 지금 파란색보다 그 값이 조금 더 크죠. 이 이유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즉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태라고 해보죠. 온도가 영하 10도고 온도가 영하 10도고 지금 수증기압이 지금 여기 3헥토파스칼 정도만큼 되는 지금 이 상황에 있어요. 빨간 점의 상황에 있어요. 그랬을 때 보시면 얘는 물방울 주위의 공기가 포화될 때 지금 딱 포화됐죠? 포화됐는데 이 얼음에 대해서는 어때요? 얼음에 대해서는 지금 과포화돼 있어요. 그렇죠? 얼음에 대한 이 포화 수증기압, 이 딱 온도에서 이 포화 수증기압은 여기인데 여기보다 지금 수증기 양이 더 많죠. 즉 과포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 수증기 분자가 어떻게 이동을 하냐면 물에서 얼음으로 이동을 해요. 왜냐하면 물방울 주위는 딱 포화고 얼음 결정에 대해서는 이제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수증기 분자가 물방울에서 이제 빙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증기 분자가 이제 여기 이 얼음 결정으로 막 이동을 하게 되면 이 물방울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겠죠. 네, 크기가 점점 작아져요. 수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이 얼음 결정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증기 분자들이 점점 이 얼음 결정에 와서 달라붙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얼음 결정이 이 과냉각된 이 물방울과 동시에 존재하는 구간에서, 즉 0도랑 마이너스 40도의 이제 구간에서는 이 물에 대해서는 이제 과포화 상태, 물에 대해서는 포화 상태고, 즉 얼음에 대해서는 지금 과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수증기 분자가 계속해서 이 얼음 결정 쪽으로 가서 달라붙으면서 얼음은 점점 커지게 되고 이 물방울들은 점점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이제 베르예론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음 입자가 이제 액체 구름방울이랑 동시에 존재를 할 때는 이제 얼음 입자가 이제 계속해서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과정이 이제 중위도와 이제 고위도, 즉 저위도는 이제 그렇게 춥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빙정이랑 이 과냉각 수적이 이제 동시에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고도인 중위도와 이제 고위도에서 이 강수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과정이 이 베르예론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큰 아이스 주변으로 이제 수증기 분자가 이제 달라붙어서 이제 온도가 많이 낮게 되면은 이 앞에 그림과 같이 이런 눈송이, 이런 눈송이를 이제 형성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 작은 얘네들은 이제 얼음 입자라고 하고, 이 얼음 입자들이 이렇게 점점 커져서 이런 눈 형태를 띠면은 우리가 눈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내리는 눈들은 요 작은 얼음 알갱이가 아니고요. 이제 얘네들이 성장을 해서 이제 커진 이런 눈송이 형태가 우리가 겨울철에 이제 내리는 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온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이제 낮게 되면 좀 온도가 높게 되면요. 이제 마이너스 15도가 아니고 뭐 한 마이너스 5도 정도 이제 되면은 이 얼음 알갱이 중심으로 이 물 분자가 와서 이제 붙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꽁꽁 얼지를 못해요. 꽁꽁 얼지를 못하고 이제 겉표면에 약간 이렇게 코팅, 물처럼 이렇게 코팅이 돼서 지상으로 내리게 되면 이제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쌀아기. 예. 이제 그라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제 쌀아기가 이제 우리 지상에 이제 내리게 됩니다. 약간 척척한 이제 눈은 아니고 약간 비랑 눈이 섞인 듯한 그런 형태의 이제 강수를 우리가 이제 쌀아기라고 이제 부르는 거죠. 저희가 결착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빙정, 이 얼음 알갱이랑 이런 가냉각 수적이 요거는 지금 과냉각 수적이 이제 어떤 충돌 병합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제 얼어붙는 현상을 이제 결착 과정, accretion process라고 합니다. 즉 과냉각 수적이 이제 주변에 존재하는 어떤 작은 구름방울이랑 이제 충돌 병합을 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입자를 형성하거나 아니면 이제 얼음 알갱이가 이제 주변에 이런 구름방울 같은 것과 이제 충돌 병합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이런 입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accretion이라고 합니다. 결착이라고 하죠. 뒷장부터는 이제 몇 가지 강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제 먼저 비, 우리가 흔히 이제 여름철에 볼 수 있는 이 비는 평균적으로 그 직경이 한 500 마이크로미터, 즉 0.5mm 이상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비라고 부를 수 있고, 이제 이슬비는 이거보다 조금 작은 애들, 즉 한 70 마이크로미터에서 70 마이크로미터 정도에서 이제 50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거는 조금 더 작은 물방울 크기로 이루어진 강수를 이제 이슬비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지표면에 이제 비가 관측된 거를 보면은 이제 6mm 이상, 즉 이제 6000 마이크론보다 이제 큰 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비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표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깨져버려요. 네, 브레이크업. 깨짐 현상이 발생해서 조금 더 작은 물방울로 이제 쪼개지기 때문에 빗방울로 쪼개지기 때문에 지표에서 이제 6,000 마이크로미터보다 이제 큰 물방울들은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죠. 비 우리가 그냥 아는 여름철 그리고 봄 가을에도 이제 흔히 강수 형태로 내리는 이 액체상의 이제 큰 물방울을 이제 비라고 하죠. 두 번째 눈입니다. 이제 겨울철에 우리가 많이 관측되는 그런 눈의 형태. 앞서서도 여기 봤죠? 이런 눈. 이 눈을 보시면은 이 눈의 형태는 조금 다양해요. 네, 조금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앞서서 빗방울은 우리가 약간 좀 이제 구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동그란 구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빗방울은 조금 다양한 모양이 관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우리가 앞서 본 이런 빙정 과정에 의해서 생성이 되고 만약에 이 높은 고도에서 이제 이런 눈이 형성이 됐어요. 이런 눈이 형성이 됐는데 얘네가 이제 지표면으로 떨어져요. 지표면으로 떨어지는데 어떤 고도 높이 중에서 이제 0도씨보다 온도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이 눈들이 녹아요. 네, 여기 이 0도씨 레벨에서 이제 녹아서 이제 빗방울로 전환이 돼요. 네, 빗방울로 전환이 돼서 이제 지표에서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비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도달하기 전에 만약에 녹지가 않는다면 즉 지표면의 온도가 계속해서 이제 영하로 이제 유지될 수가 있게 되면은 마이너스 5도 뭐 그 위에 영하로 유지가 되면은 그냥 이 눈으로 지표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눈이 형성되기 제일 처음에 이제 생기는 거는 이런 빙정, 작은 얼음 알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얼음 알갱이는 항상 이런 뭐 육각형의 형태로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작은 얼음 결정은 그 결정이 성장할 때의 기온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으로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얼음 알갱이, 빙정 알갱이, 작은 얼음 알갱이들은 다음과 같이 플레이트나 컬럼, 덴드라이트, 니드처럼 이제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 이런 얼음 결정이 형성됐을 때의 이 온도가 뭐냐, 즉 0도에서 마이너스 4도면 thin plate, 마이너스 4도에서 마이너스 6이면 이제 니드, 바늘 같다 해서 니드. 그리고 한 영하 10도에서 마이너스 12도면 이제 플레이트처럼 그 처음 형성될 때 이제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다양한 모양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 우박을 살펴보죠. 우박은 이제 얼음 덩어리가 이렇게 지면에 떨어지는 건데 이제 보시면 요런 거예요. 얘네는 언제 많이 형성이 되면 이제 대기층이 많이 불안할 때, 가을 혹은 초겨울 아니면 봄 이때 이 우박이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우박은 작은 콩에서 골프공 이상의 크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가 있고 투명하거나 혹은 불투명한 이제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우박이라고 하고 이런 우박은 이렇게 동그란 원형의 모양을 구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 우박은 제가 아까 불안정한 대기층에서 형성이 된다고 했는데 불안정한 이렇게 정난운은 저군은 일단 위로 뽀글뽀글하게 솟은 그런 구름을 제가 저군이라고 했고 여기 난이 붙으면 이제 비를 동반하는 강수를 동반하는 구름이면 이제 적난운이 돼요. 이런 정난운은 이제 대기가 불안정할 때 형성이 되는 그런 구름인데 이 정난운에서는 이제 기류가 이제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고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이제 불안정한 어떤 다양한 기류들이 이제 혼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기류의 이제 상승과 하강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 우박이 이제 크게 성장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건조한 지역에서 이제 빠르게 냉각되면 이제 불투명한 층을 이루게 되고요. 습은 상대적으로 이제 습기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 천천히 냉각되면은 투명한 층을 이루면서 이 우박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박 예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우박이 이런 보시다시피 이런 큰 얼음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박 예보 등이 특히 이제 농작물의 이제 생산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보를 잘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평균 월별 우박의 수를 보시면요.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가을, 그다음에 초겨울, 12월, 11월, 그리고 이 봄철에 이제 우박이 상대적으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불안정한 기류가 이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이제 진눈깨비 제가 앞서서 이제 쌀아기라고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쌀아기. 네. 이 진눈깨비는 이제 눈송이가 부분적으로 녹은 후에 영하의 찬 대기층을 통과할 때 다시 얼음으로 변한 작고 투명한 얼음 쌀아기를 이제 진눈깨비라고 해요. 약간 뭔가 눈은 아니고 비도 아닌 뭔가 약간 축축한 그런 형태의 강수를 우리가 이제 진눈깨비 혹은 이제 쌀아기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제 4가지의 강수 타입, 첫 번째 눈, 그리고 첫 번째 비, 액체형의 이제 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눈, 겨울철에 관측될 수 있는 눈, 그 다음에 3월이나 11월, 12월에 이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많이 관측될 수 있는 우박 형태의 강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쌀아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수라고 부르는 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를 모두 통틀어서 이제 강수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강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만 이제 강우라고 하고 이제 강설이라는 거는 이제 눈만 이제 강설이라고 하는 거죠.
이 강우는 앞서 배운 우리가 네 가지 비, 눈,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이 진눈깨비까지 다 합쳐서 우리가 강수라고 지칭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제 물은 이제 전 지구적으로 이제 끊임없이 이제 순환이 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바다가 이제 물의 원천이었죠. 이제 바다에서의 이런 물의 증발을 통해서 만약에 상승기류가 존재한다면 구름이 형성이 됐고 그 지역에서 이 구름이 강수 입자로 성장해서 비를 뿌릴 수도 있지만 다른 지역으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비를 또 뿌릴 수가 있게 되죠. 뿌려진 비는 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지하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지하수를 통해서 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오죠. 그럼 다시 또 바다의 증발을 통해서 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환되고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다음과 같이 이제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그리고 기체에서 다시 액체로 이런 수직적으로 이제 상변화를 물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상변화가 없다면 물은 지구적으로 순환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계속 바다에서 그냥 그 액체 형태로 물이 머물러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변환이 물이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물은 끊임없이 순환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물의 이런 순환은 이제 전지구적으로 이제 에너지의 이제 균형을 이제 맞추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이 지구의 물 순환을 학습할 때 제일 처음 제가 던진 질문은 이 기후변화, 즉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우리가 국지적인 강수, 이제 강수가 이제 국지적으로 내리는 것도 있었고 이제 전지구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강수가 얼마냐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 국지적으로 내리는 이 강수가 지구 기후 변화 때문에 혹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 지표 온도가 더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지표 근처에 이런 대기 온도도 이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증발하는 양이 더 많아질 거예요. 뭐 지표에 물이라든지 아니면 바다에 이런 물이 존재할 때 이제 뜨거워지면 더 증발을 이제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대기의 온도도 지금 뜨거워진 상태예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그럼 대기의 온도가 지금 뜨거워진 상태면은 이 대기가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어떻게 되나요? 수증기의 양이 더 커지게 돼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포화 수증기 압의 이제 곡선을 봤지만 여기 지금 수증기 압이었고 수증기 압,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온도였을 때 그 포화 수증기 곡선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었어요. 즉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머금을 수 있는 이 수증기 양이 더 커지고 있는 이런 비례 형태를 지금 띠고 있어요.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머금을 수 있는 이 수증기 양도 이제 커지는 거죠. 즉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은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이 수증기의 양이 많아져요. 반면 이 지표는 대기 중으로 지금 물들이 계속 증발이 되니까 수분을 뺏겨서 더욱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대기는 지금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더 많아지니까 가용한 많은 수증기로 더 많은 구름이 형성되고 더 많은 비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지역에서 뿌릴 수도 있지만 이동해서 다른 바람을 타고 이동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더 많은 비를 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증발이 되는 어떤 지역에서는 계속 물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물이 계속해서 이제 증발이 되니까 특정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구름이 이동해서 비를 내리는 지역은 더 많은 강수가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집중 호우가 되는 지역이 늘어날 수 있고 가뭄이 되는 지역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제 서부 지역을 보면 이제 가뭄이 심각하죠. 이런 것들이 이런 대기의 순환, 구름의 이동 이런 것과 이제 맞물려서 지금 계속 증발이 되는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가뭄이 극심화되는 거고요.
이런 구름들이 이동해서 이제 비를 내리게 되는 지역은 계속 이제 폭우가 증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이 최근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요, 이 액티브라는 거는 이제 장마 기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이크라는 건 이제 장마 기간이 이제 끝났을 때를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이제 비가 더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장마 기간 동안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일부 지역은 장마 기간 동안 이제 최근에 더 이게 지금 1979년부터 2017년까지의 변화 추세인데요. 장마 기간 동안에 최근 들어서 강수가 더 많이 내릴 수가 있고, 장마가 끝난 다음이 이제 오른쪽 그림인데, 장마가 끝난 다음에는 우리 남쪽의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일부 지역은 장마가 끝난 다음에 원래 이제 건조했는데, 건조 기간인데 그 건조한 게 더더욱 이제 두드러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논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기온이 높아지면서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고, 일부 지표는 대기 중으로 수분을 빼앗겨 더욱 건조해지면서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 더 많이 오는 시기는 더 많이 올 수 있고, 가뭄 시기는 더 많이, 즉 건조 시기는 더 많이 이제 건조해 줄 수 있는, 즉 물의 분배가 이제 좀 더 극한으로 되는 거죠. 강수 기간은 더 심한 강수 기간을 겪게 되고, 건조 기간은 더 심한 이제 건조 기간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게 이제 유명한 최근에 이제 저널 학회지에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까지 전지구 이제 지구의 물의 순환과 관련된 이제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 퀴즈는 여기 조금 잘렸는데, 얼음 결정이 과냉각된 물방울로부터 물 분자를 얻을 때 이제 일어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즉 얘는 우리가 이제 빙정 과정에서 배웠던 과정인데요. 얼음 결정이 과냉각 물방울부터 이제 물방울을 얻어서 이제 빙정이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제 쓰시는 게 오늘의 퀴즈입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